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면 박지원 의원부터 내보내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부터 아니 그러려면은 대구부터 버려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게 분위기가 이래서 맞는군요. 결국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아마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햇볕 정책에 대한 포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표방하고 있는 햇볕 정책을 이제 가져올 수 없다. 자, 네. 그러려면은 결국 그 상징인 박지원 의원을 일단 출당을 시켜라. 즉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중도 통합 쪽으로 가려면 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요구들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박지원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차피 지금 보면 당내에서 일단 호남 의원을 제외한 한 30여 명 정도가 일단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지대의 어떤 걸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정치적 결단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간단치만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국민의당의 어떤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호남의 배신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안철수 대표한테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보로 친다면 다 작은 할아버지부터 먼저 내보내라는 것 같은데요. 자, 이르면 이번 주에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당내 통합파가 상당히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체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정치적 맞불을 놓는 셈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11월 13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아마 상당한 맞불을 넣으면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당의 중심으로서 아마 자처를 할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뭐 유승민 의원이 지금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이야기한 부분은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의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통분모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햇볕 정책으로 상징되는 박지원 의원의 그걸 등을 떼밀려내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출당이 가능하리라고는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또 다른 정치적 포석도 있다는 셈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때 사실 유승민 의원이 강하게 또 이걸 들고 나왔었죠. 이른바 안찍박입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이 박지원 의원이 상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원 의원의 평양대사설 이런 이야기를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공경에 몰아넣을 정도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결국은 지금 박지원 의원으로 대변되는 이 지금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들의 그런 정치적인 공간을 상당히 좀 좁혀놓겠다는 그러한 사전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증세, 복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최근 들어 눈빛이 서로를 향해서 달라지고 깊어지는 안철수 유승민 의원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합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햇볕 정책을 포기하라고 유승민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뭐 30명 정도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호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합당이라든지 연대라든지 통합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이념에 대한 것들을 배제하고 대단히 정치공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 현실에 있어가지고 정치공학은 대단히 불가피합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을 이제 배제하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햇볕 정책이에요. 그리고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보 정책만은 아닙니다. 햇볕 정책은 DJ 정권이 가지고 있던 국민의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상당히 상징적인 진보 아젠다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어쨌든 호남 의원들을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전히 역시 호남의 지지를 배제하고는 당연히 존립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지역주를 포기해라.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러한 통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안 의원도 지나치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특정 인을 배제하는 그런 통합, 이게 과연 통합이냐? 통합이 아닌 거죠. 그건 분열의 정치인 것이고 뺄셈의 정치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런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금요일 오후면 별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인데 오늘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여의도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에 윤리를 열어서 결론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발로 나가주시라라고 통보를 한 셈이었는데요.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지만 10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출당이 됩니다. 자, 지금 국회 앞에서는
상당한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전면적인 친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총결집하자라고 하는 선언이 나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불복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정치 투쟁으로 좀 전환을 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 지금 아시겠지만 내일도 이제 소위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한 걸 의결을 해서 이제 30일이 되면 아마 그 사이에 탈당을 낼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면요. 네. 30일 날 최종 제명이 예상되는데 이제 보수 내부에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떻게 선을 긋느냐가 보수 통합론의 하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보수 통합론의 중심과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박 전 대통령을 뭐 소위 구하자, 뭐 이 지금 정치 탄압의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해내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충돌이 되는 또 그런 과정을 또 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한애국당 소속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탈당과 관련해서는 깝깝해하면서요. 전혀 친박 의원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편지도 읽지 않는다는 전언인데요. 단식 11일째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휠체어에 이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당의 이런 출당 요구 자체가 상당히 야박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본인이 지난번 이 재판정에서 구속 재연장을 놓고 상당히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모든 역사적 책임을 지고 가겠지만 상당히 그 법적 투쟁을 상당히 정치적 투쟁으로 그 방향 전환을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친정인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신의 등을 떼미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본인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재판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 박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순교 나아가서는 정치적 부활을 위한 하나의 그런 토대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의 요구대로 순순히 나가는 것 자체는 오히려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박해, 순교, 네. 또 부활이라는 그런 시나리오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오히려 당에서 이렇게 출당을 요구할 경우 자신이 버티면서 오히려 버림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이 정치적 이 입지를 더 모셔갈 수 있다, 공고히 할 수 네. 있다는 생각도 아마 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그래 높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와의 만남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임을 시켰는데 왜 계속 만나나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나 발언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완전히 퇴행적이고 네. 수구적이라는 표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적 영역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정치 투쟁, 앞서 뭐 최 교수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치 투쟁하면서 계속 자신을 이슈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동정 여론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아서 일종의 이념 논쟁으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희생자 코스프레 또는 정치 탄압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이런 인식을 줌으로써 어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아주 눈에 보이는 정치 공학적인 일들이거든요. 나중에 사면까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사법부를 사실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저런 모습들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한지. 지금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적인 절차를. 네. 지금 완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사임을 시켜놓고 또 유영하 변호사면서 이런 정치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뛴다라고 국제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국제법률팀이라는 분들이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바 없다고 하면서 나오는 보도 종합해서 아마 유엔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오히려 이거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웬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매매치 그룹이라는 데가 뭐 듣도 보도 못한 데가 지금 와서 뭐 박 전 대통령이 수임을 받았다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수용 생활에 대해서 뭐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지금 아무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수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박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없는 걸로 보면 수임자가 없는데 지금 수임을 했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즉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결국 이 단체가 보면
네. 지금 이 변호사도 보면 그동안 가다피의 뭐 아들을 변호한다든지 주로 이제 중동이나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독재자들이라든지 뭐 이 대략 살상극 벌인 사람들을 주로 변호를 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았던 인물인데 아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좀 이 국내 문제를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무슨 지금 침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이런 뭐 국내에서 뭐 불을 켜놓고 있다든지 상당히 외국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한국이 비인권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뭐 저는 유엔 차원에서 이걸 뭐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결국은 어떤 일개 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몇몇의 아마 국제 변호사 쪽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걸 국제적 이슈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딕슨이라는 분이요. 가혹하게 얘기하다면 의뢰인이 편찮으시다. 쓰러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건강을 내세워서 석방을 끌어내는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가택연금 이것도 심상치 않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MH그룹이라는 건 변호사 사무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리걸 네네. 컨설팅 법률 자문하는 홍보대행하는 된 것으로 분들로 보이고 보여지죠. 거기에서 이제 영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당신이 하라고 이제 지명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뭐 유엔 인권이사에서 개인의 무슨 인권 문제는 그것이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은 다루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인권을 다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 그룹 MH그룹이라는 곳에서 뭐 유엔 인권이사에 뭐 그럼 보낼 수는 있겠죠. 지난번에 김평호 변호사도 유엔 뭐 고등 판무관에게 그걸 보낸 건 맞거든요. 근데 보냈다고 해서 의제가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 봐야죠. 작년 네. 8월 달에 처음 그런 걸 홈페이지에 띄웠고 또 국내 또 신문에도 그런 걸 이제 광고도 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CNN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아이 뭐 뭔가 좀 움직이는가 보다 그 정도인 것이 실질적으로 뭐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관련이 돼 있으면 완전한 퍼펙트한 오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건강을 내서 석방을 시키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보석을 끌어냅니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구금 생활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 건강이 악화된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석이 불가능한 거고요. 또 딕슨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일단은 이제 석방을 시킨 다음에 가택연금을 하면 건강을 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뭔지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 아니면 또 지금 구금시설이 비인권적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와서 조사나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얘기가 터지자마자 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오히려 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황제 뭐 지금 그 수감 논란이 일 정도로 일반 재소자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 지금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건강이 좀 안 좋다 해서 발가락이 안 좋았을 때 허리가 안 좋았을 때 병원도 직접 갔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의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저 네. 딕슨 변호사 사람도 뭘 알고 한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부러 알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슈를 자꾸 제기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의뢰인하고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되시나 보죠. 화법이 점점 국내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MH그룹이 사실 컨설팅 업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종의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고 저런 일을 하는 그런 대행 업체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보편적 상식 가지고요. 저 돈을 얼마나 줘야 되나요?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왕실 변호사까지 거론되고 하는 분이던데. 꽤 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박 전 대통령이 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저 MH그룹이라는 거 주로 이제 미국의 뭐 그 LA 쪽에서 활동한다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뭐 교포들 중에 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변호사 비용을 줬을 가능성이 한 시간에 있죠. 그러면 얼마 정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입니까?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실 변호사이고 네. 그 정도가 되려면 당연히 수임료는 많을 텐데 그 제가 보기에 이 수임료는 돈을 잘못 쓴 것 같네요. 이게 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박 전 대통령 측과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얘기가 나오는 건 그 당시에 네. 얼마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과정에서 네. 그 김평호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지 않습니까? 김평호 변호사가 어쨌건 탄핵의 부당성을 미국에서도 교포사에 많이 알리고 있는 분이라고 하니 네. 김평호 변호사가 여기 개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네. 수억 정도는 들지 않겠어요? 아니,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났을까 참 궁금해요. 최순실 씨가
고문을 받았다면 원비어처럼 죽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강력한 단어로 다시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망둥어가 날뛰니 꼴뚜기가 뛴다. 이 국민의당에서 그리고 박지원 의원까지 합쳐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런저런 재판을 통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당시 수석에게 이석수 씨 사찰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이게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우회전 직진, 운전사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는 바로 추국장의 행선지. 보통은 이제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서 할 줄 알았더니 정적, 상대에 대해서 저렇게 긴밀하게 정보를 007 작전처럼 나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명호 전 국장이 이제 일단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나 이걸 종합해 보면 상시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사실 뭐 이석수 전 감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까지도 다 이제 추적을 해서 조홍천 의원과 그렇죠. 뭐 조홍천 의원과는 뭐 또 같은 동기고 함께 하숙했던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하는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직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즉 우병우야 뭐 오른팔이다 이런 이야기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 내에서의 그 어떤 관련된 정보를 청와대에다 직보를 한 것이 아닌가. 즉 우병우 전 수석에 직보를 했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국정원 파일 속에 보면 당시에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의 첩보가 사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뭐냐면 당시에 그 첩보가 제대로 청와대에 보고만 됐더라도 사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이 첩보들이 누구한테 갔느냐. 결국은 우병우 수석한테만 간 것이 아닌가. 그걸 또 자기 선에서 다 어떤 묻혀졌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추명호 전 국장의 어떤 역할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명호 국장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 당시 어떤 정보들 또 어떻게 사찰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우병우 전 수석은 손바닥 안에 다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는 거겠네요. 일거수일투족을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우병우 수석도 이번의 지금 추명호 전 국장의 보고로 인해서 본인이 아마 이 상당히 사법적 공경에 빠지는 그러한 아마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자신은 뭐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높지만 아마 그 지금 추명호 국장이 그 뭐 때문에 그럼 갖다 죽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그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감찰 대상이 어떻게 네. 보면 감찰 대상이 감찰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찰하는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가 아마 필요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분과 함께, 5분과 함께 청가 뜨거운 소식 정치 나눠봤습니다.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장 부장.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정당은 여론의 향배에 정말 민감하네요. 그렇죠.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통합이. 기억해 보시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보수통합 그래서 바른정당이 한국당. 자유한국당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별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쪽으로 통합되는 분위기였고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돼서 다시 양당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아마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대부분의 시청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론조사 결과 아닙니까? 예,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비밀리에 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게 된 그 국민의당의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국민들이 가운데 중간에 제3의 당이 있는 게 좋겠다. 예. 그런 당이 하나쯤 있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그래서 그렇다면 소위 양당에 특히 국민의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엔 자강파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될 수 있는 간판이 예. 될 수 있는 자강파가 있었고 예. 국민의당에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당이 가운데 소위 극중주의란 말까지 중주의란 말을 썼죠. 그렇게 가운데에서 제3세력을 원했던 두 세력이 지금 우리가 그럼 합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여론의 지지를 생각보다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그
소위 비밀리 했으나 누구나 알게 된 그 여론조사도 아니,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예.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비밀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비밀 하여튼 여론조사를 아마 했는데도 공개를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뭐 전제였겠지만 결국은 뭐 누구의 의도였는지 공개가 됐고 심지어 그게 어떻게 예. 보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 보내는 러브콜이었다는 뭐 그런 진단을 내놓는 분까지 계시니까요. 예.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극중주의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양당 체제가 아닌 제3당 그리고 다당제의 중심이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니까 당연히 지금 이 흐름에 예. 안색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어제요. 바른정당과 한국당에서 동참할 의원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한국당에서 나와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하는데 함께할 의원들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당들은 다 뭐 계급 정당이 아니고 대중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한 당 안에서도 상당히 넓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도 뭐 이른바 좌에서 우까지 있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좌에서 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국당과 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예. 그러면 중요한 몇 가지 정책에 있어서 다룰 수 있어요. 안보 정책에 있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렇죠. 또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 거기에 더해서 지난 1년간의 우리 정당 정치에서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패권 정치에 대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거를 혁파하자고 했다가 요구가 실행되지 않아서 나온 정당입니다. 바른정당은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하자고 요구했다가 안 돼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공동보조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그 반패권 새정치라고 하는 점에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입장이 같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했던 정당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서로가 이 사선을 넘어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정치인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선을 넘는 기본으로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에 의외로 의원들 사이에 이런 정치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 예. 그것이 국민의당의 전수조사 결과로도 나온다. 예. 이를테면 호남 기반을 하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30명이 예. 민주당 쪽보다는 바른정당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75%죠.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예. 따지면. 그리고 이 10명도 민주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예. 유보가 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정당의 어떤 정치 지형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한쪽에 진보정당, 한쪽에 보수정당, 그리고 중도 지향하는 예. 그리고 비교적 좀 세가 좀 있는 이런 정당, 지지율이 좀 있는 정당 이렇게 지금 4당 체제가 좀 더 안정적인 3당 구조로 예.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동안 야 3당 모두 소속 의원들 간에요. 이념과 성향 차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물론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어떤 이념적인 어떤 성향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다르다라는 점은 정당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모이는 사람들끼리는 다른 점 이외에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념적인 어떤 성향을 넘어서서 예.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봤을 때에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강한 안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보복이나 제재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라는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경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 있는데 사실 복지와 관련해서도 복지나 경제와 관련해서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뭔가 확장이라든가
바른정당과 조금 더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통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어떤 성향 판단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한 20%에서 30%, 적어도 한 20%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어떤 중도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라든가 총선 때는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 지형이라든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라든지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보냐 보수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예. 만약 이번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정말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정당으로 탄생한다라고 한다면 다당 체제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다당 체제가 자리 잡지 못해서 도대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의문이 있었는데 예. 만약 이번에 두 정당이 합쳐져서 상당히 규모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다당 체제, 힘 있는 다당 체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정당 구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예.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셨는데 예. 그렇게 해서 중도 신당이 나오면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갈 의원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여당에서 야당 간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더 어렵네요. 예, 그거는 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이 중도 신당으로 갈 의원들을 저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예. 아니 친박이 예. 일정 부분 잘 청산이 되더라도 갈 의원이 되더라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 정치적 대의 명분이고 미래니까요. 예. 바른정당을 했다가 한국당으로 돌아간 사람이 13명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왜 돌아갔나 아마 싶을 거예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 30여 명은 아예 바른정당으로 안 가고 한국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 사람들은 바른정당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탈당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당은 바른정당을 흡수하려고 했지만 예. 오히려 한국당이 중도신당이 떴을 때는 상당한 이탈이 또는 집단적인 이 당적 전환이 중도신당 쪽으로 오히려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한 번 사선을 넘은 사람은 또 한 번 넘을 가능성도 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통합 움직임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쪽이 바로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음모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네요. 예,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또 안철수의 그 사람들 플러스 호남계 의원들. 그게 간판은 박지원 전 대표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이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내세우는 게 안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안보는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햇볕 정책 예.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 위주의 정책도 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비서실장을 했던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이고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예민한 갈등의 전선이 될 텐데 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혹시 못 풀지 이게 아마 이제 소위 중도 신당이 제대로 탄생하느냐 다시 한번 중간에 좀 발목에 걸리느냐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두 당이요 꼭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논의 자체만으로도 사실 손해볼 건 전혀 없고 두 당의 뭐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확실히 보여주는 지금 시간 아닌가요? 예, 이미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뉴스보다는 예. 이 3당, 4당이 만들어내는 뉴스가 정치면을 지금 다 차지할 정도로 국정감사보다는 오히려 야 두 당, 그렇죠. 작은 두 당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의원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어쨌든 후보로 뛰었고 그것도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뛰었고 그리고 차기 대선 2022년에 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도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로 지금 간주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요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 햇볕 정책과 호남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두 번째 호남 부분은요 정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수십 년간
영남 패권주의, 호남 패권주의라고 하는 지역 패권주의에 발목이 잡혀왔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걸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당이 호남에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다면 예. 국민의당도 차제에 호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정당으로 발전해야죠. 예. 바른정당도 현실적으로는 뭐 유승민 의원부터 TK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보수 TK 지역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나 바른정당도 차제에 이 영남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역 구도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정당으로 가야죠.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체성이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 태행제라 생각합니다. 예. 다만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양당 사이에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개성했지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이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햇볕 정책이나 그 평화 번영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대중 정부 세력과 노무현 정부 세력 사이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없느냐? 마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국민의당, 바른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당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서 DMZ를 방문을 하느냐 마느냐 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예. 우리 정부에서 뭐 좀 막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워싱턴 미국에서. 포스트가 그렇게 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이번에 쭉 다 복귀를 해보니까 예. 모든 대통령이 다 DMZ를 갔습니다. 딱 안 간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예.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DMZ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DMZ를 갔었고 미국 현직 대통령이 DMZ를 간다는 그 자체, 그 이벤트 자체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큰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DMZ 가는 백악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예. 우리 청와대하고 미국 국무부가 반대한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예.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부인은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반대한 적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특보 등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면서 방문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늘 대통령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예. 그래서 또 미국에서 특히 뭐 굉장히 hinge 유명한 아니냐? 예. 유명한 그 영어를 또 워낙 잘하시니까 문정인 특보가 이제 우리 외교 안보 현안 관련해서 늘 좀 이슈의 중심에 서 계신데 이번에도 문정인 특보 등이 그 워싱턴 포스트에 보면은 청와대가 반대하는 이유가 예. 가면 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예. 이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인사가 문정인 특보가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것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 정부 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막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 측에서는 사실은 한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실무 방문이 아니라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떤 일정을 짜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조율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청와대가 반대를 했다,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과거의 어떤 것을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여서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DMZ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 DMZ를 방문하느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번에 뭐 국빈 방문하기 전에 김정은과 말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미 안보라든가 한미 뭐 방위 조약이라든가
한국의 안보를 굳건히 한다라는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예.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고요. 예. 상황적인- 근데 반대로 예. 매번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방문을 하지 않으면은 한미 공조에 혹시 문제가 있고 좀 삐걱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각에서는 그런 점을 걱정하기도 하겠지만 예. 꼭 DMZ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미 공조를 굳건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문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택기지, 전략자산 무기가 오는 평택기지를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DMZ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한 9월, 10월 초까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었다가 지금 도발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DMZ를 방문했다가 또 북한의 어떤 무엇인가를 유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황과 어떤 대통령이 방문하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저는 DMZ 방문을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는 게 필요해 고 보입니다. 박사님은 거기에 별로 동의하시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어제 DMZ 방문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1박 2일 하게 된 것이 트럼프가 아베랑 골프 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도를 보면 지금 아베하고 트럼프가 골프 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골프 치느라고 한 7, 8시간을 일본에서 써야 되니까 예. 우리나라에 2박 3일을 원래 해야 되는데 1박 2일로 줄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외교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예.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기왕에 1박 2일로 결정됐다면 의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실 있게 우리가 메시지는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정 안 되면 DMZ 방문이라도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하는 DMZ 방문이라도 예.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혼자 DMZ 방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안 가면 뉴스가 돼요. 예. 미국 대통령은 언제 어디를 방문하든지 간에 자기 군대의 최전선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걸 안 하면 트럼프가 미국에 가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은 한국이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미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 언제 어떤 장난을 할지 모른다라고 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수만 명의 주한 미군이 여기 와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막상 대통령이 왔는데 그 최전선에 가지도 않았어? 도대체 왜 갔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DMZ 방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아직도 이게 북한발 이 핵무기 위기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DMZ에 대해서 공동으로 성명을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예. 그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DMZ 가는 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전 사실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말을 믿고 싶습니다만 대통령 안보특보가 반대해서 뭘 이게 무산이 되는 거라고 하면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한미 간의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 북한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한미 관계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우리가 충분히 그 틈을 파고들 수 있겠구나. 코리아 패싱 시키고 예. 북한이 미국하고 바로 뭘 협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오판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은 이건 필수 조건으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일이 됐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통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전혀 없음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자문하는 홍보대 하는 된 것으로 분들로 보이고 보여지죠. 거기에서 이제 영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당신이 하라고 이제 지명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뭐 유엔 인권 이사에서 개인의 무슨 인권 문제는 거의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은 다루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인권을 다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 그룹 MH 그룹이라는 곳에서 뭐 유엔 인권이사에 뭐 그걸 보낼 수는 있겠죠. 지난번에 김평호 변호사도 유엔 뭐 고등 판무관에게 그걸 보낸 건 맞거든요. 근데 보냈다고 해서 의제가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 봐야죠. 작년 네. 8월 달에 처음 그런 걸 홈페이지에 띄웠고 또 국내 또 신문에도 그런 걸 이제 광고도 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CNN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뭐 뭔가 좀 움직이는가 보다 그 정도인 것이 실질적으로 뭐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관련이 돼 있으면 완전한 퍼펙트한 오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건강을 내서 석방을 시키는 전문가로 가는데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보석을 끌어냅니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구금 생활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 건강이 악화된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석이 불가능한 거고요. 또 딕슨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일단은 이제 석방을 시킨 다음에 가택연금을 하면 건강을 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뭔지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 아니면 또 지금 구금시설이 비인권적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와서 조사는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얘기가 터지자마자 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오히려 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황제 뭐 지금 그 수감 논란이 일 정도로 일반 재소자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 지금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건강이 좀 안 좋다 해서 발가락이 안 좋았을 때 허리가 안 좋았을 때 병원도 직접 갔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의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저 네. 딕슨 변호사 사람도 뭘 알고 한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부러 알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슈를 자꾸 제기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의뢰인하고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과 좀 비슷하게 되시나 보죠. 화법이 점점 국내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또 MH 그룹이 사실 컨설팅 업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종의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고 저런 일을 하는 그런 대행 업체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보편적 상식 가지고요. 저 돈을 얼마나 줘야 되나요?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지금 박지원 의원으로 대변 데는 이 지금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들의 그런 정치적인 공간을 상당히 좀 좁혀놓겠다는 그러한 그 사전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증세, 복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최근 들어 눈빛이 서로를 향해서 달라지고 깊어지는 안철수, 유승민 의원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합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 햇볕 정책을 포기하라고 유승민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뭐 30명 정도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호의적일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합당이라든지 연대라든지 통합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이념에 대한 것들을 배제하고 대단히 정치공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정치 현실에 있어가지고 정치공학은 대단히 불가피합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을 이제 배제하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뭐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햇볕 정책이에요. 그리고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보 정책만은 아닙니다. 햇볕 정책은 DJ 정권이 가지고 있던 국민의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상당히 상징적인 진보 아젠다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어쨌든 호남 의원들을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전히 역시 호남의 지지를 배제하고는 당연히 존립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지역주를 포기해라.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통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안 의원도 지나치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네. 특정인을 배제하는 그런 통합, 이게 과연 통합이냐? 통합이 아닌 거죠. 그건 분열의 정치인 것이고 뺄셈의 정치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런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금요일 오후면 별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인데 오늘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여의도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에 윤리를 열어서 결론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발로 나가주시라라고 통보를 한 셈이었는데요.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지만 10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출당이 됩니다. 자, 지금 국회 앞에서는 상당한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전면적인 친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총결집하자라고 하는 선언이 나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불복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정치 투쟁으로 좀 전환을 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 지금 아시겠지만 내일도 이제 소위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한 걸 의결을 해서 이제 30일이 되면 아마 그 사이에 탈당을 낼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면요. 네. 30일 날 최종 제명이 예상되는데 이제 보수 내부에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떻게 선을 긋느냐가 보수 통합론의 하나의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면 박지원 의원부터 내보내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부터 아니 그러려면은 대구부터 버려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게 분위기가 이래서 맞는군요.
결국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아마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햇볕 네. 정책에 대한 포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표방하고 있는 햇볕 정책을 이제 어떤 가져올 수 없다. 자, 네. 그러려면은 결국 그 상징인 박지원 의원을 일단 출당을 시켜라. 저기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중도 통합 쪽으로 가려면 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요구들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박지원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차피 네. 지금 보면 당내에서 일단 호남 의원을 제외한 한 30여 명 정도가 일단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지대의 어떤 걸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정치적 결단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간단치만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국민의당의 어떤 면에서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호남의 배신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안철수 대표한테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보로 친다면 다 작은 할아버지부터 먼저 내보내라는 것 같은데요. 자, 이르면 이번 주에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당내 통합파가 상당히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체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정치적 맞불을 놓는 셈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11월 13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아마 상당한 맞불을 넣으면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당의 중심으로서 아마 자처를 할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뭐 유승민 의원이 지금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이야기한 부분은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의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통분모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햇볕 정책으로 상징되는 박지원 의원의 그걸 등을 떼밀려내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출당이 가능하리라고는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또 다른 정치적 포석도 있다는 셈인데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저는 아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때 사실 유승민 의원이 강하게 또 이걸 들고 나왔었죠. 이른바 안찍박입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이 박지원 의원이 상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박지원 의원의 평양대사설 이런 이야기를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공경에 몰아넣을 정도로 네. 이야기했던 부분은 결국은 어떤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아주 눈에 보이는 정치공학적인 일들이거든요. 나중에 사면까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사법부를 사실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저런 모습들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한지. 지금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적인 절차를. 그래서 네. 완전히 지금 정치 쪽으로 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사임을 시켜놓고 또 유영하 변호사 만나서 이런 정치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뛴다라고 국제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국제법률팀이라는 분들이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바 없다고 하면서 나오는 보도 종합해서 아마 유엔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오히려 이거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웬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매매치 그룹이라는 데가 뭐 듣도 보도 못한 데가 지금 와서 뭐 박 전 대통령이 수임을 받았다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수용 생활에 대해서 뭐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지금 아무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수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모르겠다 그러고 박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없는 걸로 보면 수임자가 없는데 지금 수임을 했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즉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결국 이 단체가 보면 네. 지금 이 변호사도 보면 그동안 가다피의 뭐 아들을 변호한다든지 주로 이제 중동이나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독재자들이라든지 뭐 이 대략 살상극 벌인 사람들을 주로 변호를 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았던 인물인데 아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좀 이 국내 문제를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무슨 지금 침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이런 뭐 국내에서 뭐 불을 켜놓고 있다든지 상당히 외국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한국이 비인권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뭐 저는 유엔 차원에서 이걸 뭐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결국은 어떤 일개 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몇몇의 아마 국제 변호사 쪽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걸 국제적인 이슈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딕슨이라는 분이요. 가혹하게 얘기하다면 의뢰인이 편찮으시다. 쓰러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건강을 내세워서 석방을 끌어내는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가택연금 이것도 심상치 않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MH 그룹이라는 건 변호사 사무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리걸 네네. 컨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보수 통합론의 중심과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박 전 대통령을 뭐 소위 구하자, 뭐 이 지금 정치 탄압의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해내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충돌이 되는 또 그런 과정을 또 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한애국당 소속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탈당과 관련해서는 깝깝해하면서요. 전혀 친박 의원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편지도 읽지 않는다는 전언인데요. 단식 11일째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휠체어에 이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당의 이런 출당 요구 자체가 상당히 야박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본인이 지난번 이 재판정에서 구속 재연장을 놓고 상당히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모든 역사적 책임을 지고 가겠지만 상당히 그 법적 투쟁을 상당히 정치적 투쟁으로 그 방향 전환을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친정인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신의 등을 떼미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본인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재판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 박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순교 나아가서는 정치적 부활을 위한 하나의 그런 토대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의 요구대로 충순히 나가는 것 자체는 오히려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박해, 순교, 네. 또 부활이라는 그런 시나리오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오히려 당에서 이렇게 출당을 요구할 경우 자신이 버티면서 오히려 버림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이 정치적 이 입지를 더 모셔갈 수 있다, 공고히 할 수 네. 있다는 생각도 아마 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그래 높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와의 만남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임을 시켰는데 왜 계속 만나나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나 발언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완전히 퇴행적이고 네. 수구적이라는 표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적 영역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정치 투쟁, 앞서 뭐 최 교수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치 투쟁하면서 계속 자신을 이슈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동정 여론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으면서 일종의 이념 논쟁으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희생자 코스프레 또는 정치 탄압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이런 인식을 줌으로써